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고령화,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현실적인 인구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거주자 중심이 아닌 생활인구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진원, 강진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좀 궁금함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2025년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삼았습니다. 저희 강진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14만이었지만 지금은 작년 말 기준 3만 2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는 정부에서 정립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있고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활인구를 늘려서 강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를 삼았고 정부에서도 지방의 가장 주요 세원이 지방 교부세인데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 기준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삼았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개념에 맞춘 용어로서 이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군도 역시 이 생활인구 증대 정책을 여러 가지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진 반값 여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진 반값 여행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지방 경제와 서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또한 우리 농수축산업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감히 반값 강진 관광 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자, 이 강진 반값 여행 말 그대로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뭔가 알차고 또 이 효율성 높은 가성비 높은 여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반값 강진 여행을 할 때는 사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도 있지만 국내 관광객도 경제가 좋아야만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사실 관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값의 경비를 군에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강진을 여행할 수 있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값 여행을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진과 관련해서 강진 관광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고유 명사인데요. 이게 푸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이제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고 하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텐데요. 자, 이게 스테디셀러,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농촌 숙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지금 오래 운영되고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 이제 이 개념이 점점 이 관광 전반으로 좀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푸소 사업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강진군만이 유일하게 실시한 우리 관광 상품이 푸소 여행입니다. 그래서 필링업, 스트레스 업이라고 해가지고 감성은 업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 저희들이 100 농가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농촌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도 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위주로 수학여행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실시했는데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도 지어보고 또 수산업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소도 이렇게 먹이도 주는 어떤 체험을 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자기가 먹는 쌀이 자라는가 그런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얘기하듯이 대화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때는 이제 숙박 농가에서 주는 선물 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서 처음에는 아줌마 뭐 할머니 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이모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정을 많이 담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으로 확대했고 또 나아가서는 일반 관광객까지 하고 지금은 2박 3일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강진에 사신 분들이 40%,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60%, 백농가 중에서 그래서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시골에 오면 일이 없지만 이 풋솔을 하면서 일도 생기고 자기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날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생활 인구와 더불어서 이 주소를 정해서 거주하는 정주 인구도 물론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바인데요. 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방 소멸 지역 우리 전국에서 8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도시도 빈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시골은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빈집이 이제 흉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고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진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을 강진군에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5년간 임대권을 가져가지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임대를 해주고 또 7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7년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매월 10,000원에 이렇게 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또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이장들 분회의장들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께서 여기 와서 살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업도 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하는 빈집 그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건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활 인구랑은 다르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좀 기대가 됐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출생률의 증가로 이어진 그 결과도 좀 나왔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빈집 그 신청을 하신 분을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 선정위원회에서 특히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더 우선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좀 기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 감소 현실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 또 고소득을 통해서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지자체들의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인구 단순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질적인 증가를 위해서 또 강진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풀어가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가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0.7인데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 육아수당을 매월 60만 원씩 전국에서 최고 지급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 0.7인데 지금 저희들은 1.42 정도로 배 이상 출산율이 높았고 저희들이 사실 1년간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이 한 400명 되고 육아수당을 실시하기 전에는 100명 미만이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아수당을 실시를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93명이 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행한 이후에는 170명이 출생을 해서 약 83%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금성 지원, 즉 육아수당의 지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우리 강진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70% 이상 육아수당을 받고 있고 또 둘째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수 출산 증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강진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지금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달 뒤에 많은 분들이 이 강진군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월 22일에 제53회 강진 청자축제가 개막합니다. 요즘 뭐 굉장히 많은 지역의 축제들이 생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진 청자축제만큼 역사가 유구하고 또 유명한 축제가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벌써 53회째입니다. 강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축제일 수밖에 없는데 올해 청자축제 미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세봄맞이 축제를 강진 청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청자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자축제는 정부에서도 최우수 축제를 여러 번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대표축제 가장 높은 등급 대표 축제를 2번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청자를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자를 생활자기도 구입하고 예술자기도 구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이 청자 빗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20일부터 3월 3일 아마 방학 겨울방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온다 가면 대만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강진 군민분들 또 광주 전남 시도민분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마련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강진원 강진 군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투쟁이 될 것이다. GGM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출범한 GGM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설립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을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에 주주단은 투자금 회수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진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먼저 기관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아직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네. 원래 이제 저희가 그린카 진흥원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빠르게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2035년이 되면은 자율차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도심항공이라 그러죠.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생겨나는데 우리 진흥원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름도 바꾸고 조직도 개편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앞으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가장 이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이 GGM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일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원장님께서도 이 지금 노조의 부분 파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일대 주주로서 최대 주주로서 이
지금 진흥원의 이 파업을 바라보는 이번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은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지역 기업들이 65%의 지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광주 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투자 유치를 할 때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대차 투자도 이끌어내고 37개 기업들을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깨지게 됐다는 점, 또 그리고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협정서를 만들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파업에 앞서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무시하고 파업을 단행한 데 대해서 유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이 GGM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라는 것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고 여기 내용에는 35만 대 누적 생산까지, 그러니까 GGM 설립 이후에 총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근무 환경과 조건을 상생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어떤 것이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까지 온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사상생협정서에는 방금 말씀하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무 여건을 논의한 것 이외에도 적정 임금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 3,500만 원의 기준 임금에다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임금을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는 임금도 7% 올려달라, 상여금 300% 달라. 그뿐만 아니고 노조 활동의 모든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 달라. 그리고 또 모든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 달라. 뭐 이런 사실 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진은 7번의 노사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다만 입장차가 너무 커서 그 협상에 결렬을 내서 오늘 이 파업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급여 인상, 또 호봉제 도입, 또 노조 활동 보장, 이제 이런 것들 있는데 이 간극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회사의 현재 경영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5만 3천 대를 이 협약 생산을 하고 나서 매달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그래서 그 1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은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요. 25억 원은 임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35억 원 가지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상황이 빠듯해가지고 이익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을 올려줄 경우에는 금융권에 이 추가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차입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협정서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요구 사항을 해준다면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그 잉여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운영의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협정서 기준에 따른 대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 파업에 앞서서 GGM 노조 측은 노사민정 합의에서 전제가 됐던 주거, 복지 등의 약속 이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행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주거, 복지 이런 문제를 뭐 지자체나 이렇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대부분의 이제 광주시에서 약속한 복지 프로그램을 이행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딱 한 군데가 지금 노조의 요구 사항에 좀 못 미친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거 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300호의 주택을 지금 송정역 KTX 선도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광주시는 1인당 30만 원의 주거 지원비를 주고 있고 또 임대주택 주거를 원하는
그런 근로자들에게는 그걸 제공해서 지금 67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 부분 파업에 들어간 노조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원이 2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3분의 1이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생산 차질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약 한 130명의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 그걸 대체해가지고 생산 차질은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무실 근로자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화되면은 생산 차질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경영진과 우리 주주단은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도 어쨌든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긴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렇습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GGM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전기차 생산입니다. 전기차 생산 납품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를 해놓은 그런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은 10만 대 생산 규모에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그 생산 대수가 미달되고 또 만약에 생산 차질까지 된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협력업체에서 지금 좀 불안해한달까요? 아니면 불만이 있달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GGM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또 노조에도 이러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게 그 단순히 자동차 공장 하나가 아니고 이 자동차 공간이 지역 경제 곳곳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 또 다양한 다양한 이제 이익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조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모두 6건인데 6건이 모두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 또 있습니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그리고 이게 모두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취지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내에서 그 노조 활동을 하는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내에서 생산 활동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의 제안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총 6건이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은 불법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서 저희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노사 양쪽이 서로 불필요한 그런 소송이나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생의 노력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기존에 약속돼 있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좀 수준에 미달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좀 이해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임금 문제라든지 이제 임금 뭐 적정임금 약속을 했던 협정을 맺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논리로 어떤 주장으로 그것과 기존의 협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노동상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협정서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노조가 없었을 때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근로자들이 처음에 입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 서명 내용 중에 협정서를 지키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노동상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약속 이걸 지켜달라는 거고 또 본인들이 근로계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 대한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해 달라라는 게 지금 쟁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협정서는 이거는 이제 회사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도 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진흥원 쪽에서나 그 회사 쪽에서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대책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 회사가 설립된 배경 자체가 이 협약서가 없었으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법 이전에 우리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에 어느 기업이 또 추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그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좀 질문드리면 주주들도 굉장히 지금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일대 주주인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을 포함해서 37개 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주주단이 있습니다. 이 주주단이 지난 16일에 투자금 회수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꽤나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주주단의 입장, 투자금 회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네, 협정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그 원칙에서는 정말 그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주주단은. 왜냐하면은 그 돈을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그걸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투자가 장기화되고 우리 협정서가 지켜질 수 없고 그다음에 GGM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나서겠느냐 저희들은 채권단이 우리도 채권단한테 돈을 빌려올 때 투자 협정서를 지킨다는 그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금융권에서는 이 회사의 경영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채무 상환하라고 올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주단은 우리 투자금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 측에서는 이게 노조를 협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재무적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현실이 됩니다.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서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투자가 장기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러한 위기감이 실제로 뭐 채권단이나 주주들에게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GGM 노사 갈등과 같은 이 현안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7분의 시민 시의회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경영자 측도 포함이 돼 있고 노동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지금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중재안이 실제로 좀 효율적인 중재가 나올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중재안 마련하는 이 과정 논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정서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들은 거기에 정말 전력적으로 좀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그런 이 점진적인 그런 그 안들을 중재안에서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지난 5년 동안 주주단은 투자해놓고 배당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들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아까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3분의 2의 근로자들은 이 입사할 때 지키겠다는
그 사인을 하고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되면은 GGM의 앞날은 정말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우리 노조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GGM과 관련된 논의들, 진행 상황들 김성진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특위 외환 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구속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시작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일단 총론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이 1월 21일이니까 네, 딱 50일간의 폭풍 속의 50일이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국민 마음 속에 엄청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네. 국격과 대한민국의 국력은 또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지금 네. 통과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네.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교에 대한 분노를 지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엄청난 상처를 안겨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그 을사늑약 우리 외교권 일제한테 빼앗긴 당시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실었던 시리아 방송 대곡 뭐 이날을 통곡한다. 그 보면은 이제 을사오적들을 개돼지만도 못한 대신놈들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진짜 나라 팔아먹은 거 통렬하게 꾸짖으면서 원통하다 그런 글인데 거기다가 윤석열 구속을 비유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어 도단이죠. 지금 네. 장지연 선생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마 야단을 치실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법률가 맞느냐? 요즘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매 순간 물구나무를 서는 느낌이에요. 거꾸로 간다. 네, 얼굴이 아주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로 뒤집어 쓰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장지연 선생이 말씀했듯이 을사오적을 개돼지만 또 못한 놈들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 비유를 장지연 선생에 될 게 아니라 장지연 선생이 질타한 그 을사오적. 대상자들을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면서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일이 지나도록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진짜 성공할 거라고 좌익을 척결하고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했으니까는 했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동서양의 역사에서 친위 구데타는 실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네. 친위 구데타. 네. 72년 10월 17일 박정희 영구 집권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죠. 네. 칠레 피노체트. 또 뭐 모든 저 친위 쿠데타가 다 100% 성공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고 모든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통령 직에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 확률은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모한 도박을 벌인 것인데, 근데 헌법을 이렇게 짓밟고 아주 무도한 불법 쿠데타를 자행해 놓고 그것을 지금 오늘도 헌재에 나와서 정당한 권력 행사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최악의 리스크인 셈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희한한 뭐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민주당은 빠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도 참 불가사의입니다. 예. 왜 그런 조사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당에다가 네.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저 핵심 그룹들을 네네. 이렇게 이 표본을 모아서 그 가슴 밑바닥에 민심의 밑바닥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처방도 나올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분명히 이 폭풍의 50일 동안 네. 한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란 수교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 어느 한 여론조사만 아니고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미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대선 구도로 보면서 그냥 이재명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여론조사로 다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뭘 물어봐도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내란 사태라고 보면 이런 조사가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미 이것은 윤석열은 구속됐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될 것은 네.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대선 국면이지 않느냐 사실상 네. 그런 심리적인 상태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의외로 이재명은 안 된다.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좀 두껍고 단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아전인수죠. 아전인수. 결국 그 대통령을 윤석열을 선택한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네.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결국 뭐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죠. 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조사가 나오곤 있어도 뭐 대선 가도에는 아무 지장 없다.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결국 대선은 계엄 세력이냐 계엄으로 상처받은 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계엄 극복 세력이냐 이것이 큰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늘 출렁거리고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듯이 네. 그런 조사 데이터 역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인번호 0010 어떻게 보면 새 호칭, 새 이름을 얻은 건데 구치소로부터 일단 수사는 다 지금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찾아가서 강제 구인하려고 해도 계속 저항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범이 확실합니다. 네. 그 공수처가 네. 적었듯이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신범. 대통령 되기 전부터 확신범이었고 국민이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에 그런 싹이 움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민주당 내란 외환 진상조사 단장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처벌 대가를 받아야 지금 된다고? 팔과 다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뭐 방첩사령관, 뭐 무슨 특전사령관, 네. 수방사령관 뭐 등등. 그런데 뇌와 몸통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혼자의 머릿속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실행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전능한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분명히 윤의 지시를 받아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고 그 단계별로 또 문건을 만들고 했던 그 소수의 핵심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들 말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도 말고요? 김용현은 그러니까 작전사령관이지 참모부 사령관은 아니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역량만으로는 또 네. 한계가 있어서 성역 없이 그러니까 외환죄를 포함해서 이번에 그 내란 특검법에 인지수사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오면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도한 네. 증거가 나오면 그건 외환죄로 추가 기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검이 필요한 아니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확신범은 확신범인데 그림 그릴 머리는 안 되고 그 누가 대신 그려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같이 그린 공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이 12월 3일 날 그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1년, 길게는 1년 반 또는 2년 동안 준비해오고 네. 공모한 그래서 기획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몸통과 두뇌인데 전혀 지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김용현도 아니고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여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손발이면 누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그 A4 용지에 네. 국가 비상 입법 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 네. 그런데 그 A4 용지는 누가 썼느냐? 그랬더니 가물가물하다.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회피했어요. 그러면서 뭐 진짜 비상 입법 기구를 뭐 꼭 할 생각은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기 전략이죠. 김용현 변호인은 오늘 그거 김용현이 썼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얘기를 김용현 하던데. 변호인은 김용현이 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저는 김용현은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인데 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에게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게 지침을 내릴 만큼 종합적인 그런 지휘 사령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작전사령관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다른 사람 뭐 이런 쪽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앞으로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저희 민주당의 외환죄 조사단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큰 거죠. 크다. 팔다리가 몸통과 두뇌를 다 대신했다?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죠. 지금 대통령실의 역할, 가장 그 핵심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의 역할, 네. 또 국정원의 역할. 되게 지금 그 교과서가 뭐냐면 72년에 박정희 유신 쿠데타. 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앙정보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네. 수석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두뇌 역할을 했어요. 네. 그때 군은 그냥 탱크나 몰고 가고 병력이나 이동한 것이지 팔다리 역할만 한 것이지 두뇌 역할을 안 한 거거든요. 윤석열 쿠데타의 지금 뇌수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뇌수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특검 수사를 해야 거기에 된다. 연루돼 있고요.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뇌수는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 비서실이나 경호실, 국가안보실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편이 하도 항상한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일종의 피해자처럼 보고 있는데 그건 피해자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처럼 자꾸 전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동선, 네. 생각, 조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죠.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네. 어디 해외 갈 때 순방 갈 때 찍은 사진을 이제 이 용산에서 네. 배포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앉아서 뭔 서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뒷짐을 딱 지고 그 옆에서, 부인이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을 배포한 아마 동서양 어느 나라 정상 부부가 그런 류의 그 자세를 사진에 담아서 배포한 일은 처음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V0 김건희, V1 뭐 윤석열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거죠. 계엄과 관련해서도 네. 저는 역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특검이 밝히려면. 할 일이 그거죠. 시간이 다 돼서 뭐 이제 설 연휴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 덕담한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크죠. 우리 국민적 상처가.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네. 이건 역시
전화 위복의 네.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참담한 헌정 질서의 파괴를 딛고 다시 아주 건강한 민주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국민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